최근 3년간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34만여 톤. 해양 쓰레기의 80%를 차지하는 해안 쓰레기 중 83%는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상을 편하게 해주는 플라스틱이지만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탈플라스틱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20세기 초반 플라스틱 생산이 시작된 이후 현재 연간 세계 생산량이 4억 톤을 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 사용량이 점점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일회용품은 위생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지만은 우리 사는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경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 오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최근에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제 쓰레기로 인해서 쓰레기 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맞아요. 예. 그다음은 또 이제 우리의 쓰레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해 갖고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만큼 쓰레기 양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코로나19 이후에 보면 이제 배달 문화로 인해 갖고 배달 산업들이 배가 증가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쓰레기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발생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처리할 데가 없다.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가장 문제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원순환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쓴 자원을 다시 한번 또 재활용하자는 의미인지 정확한 개념은 뭡니까? 자원순환 재활용이라는 이 부분보다 재탄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핸드폰을 우리가 하나를 이제 예를 들면 사용을 하게 되면 핸드폰을 가져가면 그 안에는 희귀금속 등 한 45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걸 얼마나 잘 그렇게 우리가 추출하느냐. 그리고 다시 그걸 핸드폰으로 사용하느냐. 이러한 것들은 재탄생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고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그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원순환은 그냥 재활용하고 내가 아껴 쓰고 그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물건을 탄생시키는 그 재탄생의 그 부분으로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자원순환이란 말은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환경적인 측면이 더 강한 거잖아요.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건데요. 예. 환경만 고려한다면 하고 이제 경제가 그렇게 망가진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데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환경을 통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게 기본인 거고 저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EU에서 보면 그 이 순환 경제 패키지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플랜을 짜는데 순환 경제 패키지를 보면 순환 자원을 가지고 경제적인 관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고 그러면 이 순환 자원을 그 천연 자원처럼 만드는데 모든 기술을 그게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라는 거다. 그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자원순환 이런 것들이 환경을 보호해야지 지금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야지 그런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어떤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선점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참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자원순환이라는 이 의식을 갖고 그런 일회용품들, 플라스틱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실제 우리 국민인식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너무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만큼 수준이 높은 나라가 없다라고 저는 이제 감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일회용 컵을 쓰지 말자. 이러면 안 쓰잖아요. 불편해도 안 써요. 일회용 비닐봉투 쓰지 말자 그러면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도 보면 사실은 EU가 지금 이제 패키지를 통해서 자원순환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열 가지 사용하지 말자고 이야기한 우리는 벌써 아마 20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제품들은 또 끊임없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용도 줄이는 반면 또 사용량이 많게 되는 다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예. 우리의 현재 현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탈플라스틱을 실천하자는 의미로 고고 챌린지를 환경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도 지목을 받아서 이번에 했는데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당연히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실천을 계속하지만은 또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약속을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약속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맙시다. 뭐 일회용 뭐 비닐을 안 쓰겠습니다. 뭐 플라스틱을 줄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사고가 굉장히 발전된 사고로 가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고고 챌린지가 국민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보통 플라스틱은 이 석유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제 네네. 정제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화학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나 우리 몸에 안 좋고 우리 환경에 안 좋은 건가요? 일단 이제 석유에서 추출해서 또 이제 다른 뭐 이제 화학 물질을 집어넣어서 이제 플라스틱을 응고시켜서 만드는 거잖아요.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뭐 1000년이 가도 자연 분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썩지를 않아요. 네, 지구상에 계속 남아 있는 거거든요. 1960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구에서 그 이제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소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이 10%도 안 된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90%가 아직도 지구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그만큼 플라스틱의 위험성은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거기 앞에 있는 게 꽃이 플라스틱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화학 물질을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예. 독성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태우면 뭐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라거나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몸이라든가 식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몸을 아프게 하고 아니면 자연을 이제 훼손시키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말씀해주신 이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게 바이오 플라스틱이잖아요. 화이트 바이오 산업이 이제 뜨고 있는데 이 바이오 플라스틱은 정말로 이제 무해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라 그러더라도 우리가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전분을 추출해서 만드는 건데 그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과 같이 해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완벽한 그렇게 바이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다만 지금의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환경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바이오 플라스틱 뭐 이렇게 개발 생산을 예. 엄청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인구 10억 인구가 굶주리고 있는데 맞아요. 예. 먹지도 못하는데 그걸로 갖고 또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느냐 이런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정책이 그 쓰레기를 매립하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 매립을 했을 때 빨리 썩는 게 좋은데 이제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차피 태울 건데 뭐 굳이 이제 비싸게 뭐 사람이 먹는 식품을 걸 가지고 가지고 만들어야 되나 이런 예. 것도 있고 또 하나 그 다른 플라스틱과 섞였을 때 재활용이 안 된다. 재활용을 방해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예. 그럼 우리 이사장님은 집에서 뭐 주로 어떤 제품들 많이 쓰세요? 저는 어쨌든 간 집에서는 플라스틱은 대부분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사기라든가 예. 뭐 이런 걸로 그거는 이제 건강을 유리그릇 위해서 사기 뭐 이런 거. 건강을 위해서 꼭 사기로 제품을 쓰고요. 그다음은 슈퍼마켓에 반드시 아니면 동네 시장에 가갖고 장바구니 들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 배달 음식을 시키잖아요. 그랬을 때는 안 먹는 것 좀 이거 빼주세요. 가져오지 마세요. 요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예. 오늘부터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직접 분리수거를 해보면 조금 헷갈리는 게 종이로 만들어진 뭐 피자 박스나 두유팩 같은 거는 어떻게 분리하는지 분리수거를 쉽게 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종이가 우리가 보는 게 종이지 종이가 아닌 종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예. 당장 보면 우유팩 같은 거, 예. 두유팩 종이인데 종이가 아니에요. 다 이제 그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예. 만약 종이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유를 여기다 넣었다 그러면 젖어버리잖아요. 그렇겠죠, 그걸 예.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다시 비닐에다 코팅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코팅된 거는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류하면 우유팩이라든지 그렇게 코팅된 종이만 따로 모으는 그 분리수거함은 없던데요? 없어요. 그래서 종이에 그냥 같이 네. 드는데 저도. 그래서 뭐 시민들이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이렇게 큰 박스가 코팅이 됐지만 재활용되기 전에 종이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종이와 그 코팅 종이가 재활용을 하려면 어쨌든 물에 불려야 됩니다. 불리면 걔는 잘 안 붙겠죠. 그럼 얘는 금방 붙지 않나요? 그러면 갈아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죽을 만들어서 종이를 만드는데 걔는 갈아도 딱딱하게 갈리기 때문에 어차피 쓰레기로 나간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명 페트병을 따로 이제 분리수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투명 페트병을 이 라떼르라인가요? 예, 이거를 예. 떼가지고 마개를 막아서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엔 종류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예. 페트는 PET라 그래갖고 그래서 페트라고 부르고요. 이제 예. PE, PP 이런 이제 몇 개의 재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재활용이 가장 잘 되는 게 페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페트병은 10%밖에 재활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밖에 라벨 거기에다 접착제로 붙였죠.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바고 맞아요.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요즘은 투명으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밖에 이제 이렇게 뭐 접착제도 작게 붙이고 이랬기 때문에 수거해갖고 가면 제가 이런 입은 옷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페트병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아, 지금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페트병을 가지고? 네, 옷도 만들고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고 너무나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해소해서 재활용을 한다 그러면 쓰레기가 줄고 또 이제 우리가 수입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어차피 페트병을 우리가 만들려면 석유에서 추출한 것들을 수입을 해야 되니까. 예. 분리수거할 때 유리병 같은 경우는 라벨이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어서 잘 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거는 분리수거하면 그냥 좋죠? 어차피 재활용 공장에 가면 뭐 소주병, 맥주병은 재사용을 합니다. 예. 네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작은 병들은 재활용을 하는데 작은 것들은 다 이제 깨거든요. 물에 불려가 깨기 때문에 종이는 종이대로 분리되기 때문에 굳이 안 뜯으셔도 되고요. 그래요? 맥주병도 맥주나 소주병도 마찬가지로 예. 분리 배출을 할 때는 맥주, 소주병은 뚜껑을 닫아주세요. 꼭지가 이제 저거되지 않게끔 그리고 가게에 갖다 주세요. 그래야만 재사용을 할 수 있고. 돈도 받잖아요. 네, 돈도 병당 받고. 50원인가요? 그런 것도 그 이제 100원, 130원 이렇게 어. 하기 때문에 꼭 가게에 갖다 주세요. 그 분리 배출함에 넣어주시면 재사용 안 됩니다. 깨지거든요. 요즘 기업들이 이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환경, 사회, 가버넌스, 뭐 지배구조 이런 해서 ESG 경영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요즘 많이 참 등장하는데 환경을 외면하고는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환경을 통해서 산업을 해라.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돈을 벌어라. 네. 환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 항상 환경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항상 이게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은 새로운 어떤 우리가 이제 사회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환경 산업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오염 산업을 하는 것들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환경 산업을 해야 되고 그랬고 그 각각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이제 경영을 하시려면 생산에서부터 그러면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고 친환경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술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처럼 이제 많은 제품들을 한꺼번에 생산하고 한꺼번에 소비하는 이런 이제 시장이 조금 바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기업들도 친환경 이제 생산을 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저는 무엇보다 정부가 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이렇게 가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제도도 완화시켜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이런 것 마케팅도 해줘야 됩니다. 예. 예. 자, 이 코로나19로 이 급증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플라스틱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뭐 한두에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을 위한 정부 정책 또 기업들의 솔선수범,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 모든 것들이 자원 재활용으로 이어져서 우리 환경도 지키고 또 돈도 벌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출입 기록을 꼭 남겨야 하는데요. QR코드로 인증하는 곳도 있지만 수기로 전화번호를 작성하는 곳도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이 되기도 했죠. 오늘은 내 전화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QR 개인 안심번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QR 개인 안심번호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입한 무작위 문자 번호로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 번호로
QR코드 발급 기관 앱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발급 후 한 달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아야 했지만 QR 개인 안심번호는 최초 1회 발급 시 코로나19 종시까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한 번 내려받은 번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메모해두거나 기억해두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를 수기로 작성할 때 타인의 번호를 저장해 연락을 취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QR 개인 안심번호는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이기 때문에 해당 번호만으로는 따로 연락할 수 없어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와 마찬가지로 안심번호도 허위로 적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QR 개인 안심번호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은 물론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국민의 불확실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연금 제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만큼 노후 빈곤 방지를 위한 보다 확실한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마저 거론되는 가운데 모두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고령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 속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미처 노후 준비를 못한 고령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노인 빈곤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고령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 제도인데요. 오늘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모시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국민의 연금이죠. 근데 우선은 그 중요한 일이 가능한 많은 국민들께서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가입을 시켜드리고 그런 그 자격을 관리해주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65세, 요즘 이제 62세부터 이제 받으시는데요.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은 연금을 차질 없이 꼬박꼬박 지급해드리는 그런 일을,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은 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소중한 노후 자산이죠. 그 안정적으로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일이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가요? 올해 그 세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국민들께서 모두가 든든하게 믿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든든한 그 국민연금 제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생활 형편이나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 가급적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의 혜택을 넓히고 또 이 소득 보장 수준에 높이는 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곧 이제 2024년 더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기금 1,000조 원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는 834조까지 왔는데요. 이 1,000조 원 시대에 맞는 이 자산 운용 시스템, 자산 운용 능력, 역량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맞는 우리 인프라도 갖추고 조직 인력, 그 역량을 높이는 것이 또 올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직과 인력, 그 여기에 대한 혁신, 쇄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스스로 혁신하고 이것이 문화로 체질화될 수 있게 만드는 일, 공단을 혁신하는 일이 올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짜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1년 넘게 지금 지속이 되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있고 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 풀기 어려운 숙제가 바로 그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그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의 그 노력으로 이 사각지대가 점차 이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뭐냐면은 일용 근로자 같은 분들입니다.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 이 근로 형태가 좀 불안정하다가 보니까 국민연금이 자칫 누락되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이 그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달에 8일 이상만 근무하시면은 이제 사업장 가입자로 이렇게 편입되도록 했었는데 이조차도 보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 소득 요건만 갖추면은 이렇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또 이렇게 갖춰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혹시 두리누리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상당히 취약한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서 그 보다 그 가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요. 두리누리 사업이요. 예, 두리누리 사업이라고 아까 합니다.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는 거군요. 자기가 내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돈은 내가 타고. 예, 그거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그 거기는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본인 지원하는 그런 것도 예. 있지만은 사업장의 그 사업 주도 지원하는 성격이 부담. 있습니다. 예.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어려우신 분들이 특수 고용직 근로자라고 예. 있습니다. 네. 이 특수 고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근로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식적으로는 이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측. 자영업 뭐 예. 같은 이런 그 저기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이 고용 관계가 좀 분명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도 여기에 맞추어서 이분들이 그 사업장 가입자로 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제도를 갖춰 나가는 일이 올해 추진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러면서도 다시 또 그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는 지역 가입자로 불가피하게 이제 편입될 수밖에 예.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 지원 제도를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시행할지 예.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또 작년 12월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또 쇄신 대책도 발표하셨는데요.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임한 뒤로 여러 가지 그 국민연금 제도 개선 작업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그런 각오하에 쇄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 쇄신 대책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음. 이 사람이 변해야 그다음에 조직도 변하고 조직이 변한 것이 또 문화로 또 굳어져야 됩니다. 예. 그런 것을 바탕으로 국민 행복을 위해서 보다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예. 이 사람이 바뀌는 방향, 그래서 공단의 인재 예상을 크게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립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윤리와 관련된 겁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직업 윤리로 무장된 그런 그 윤리인을 지향을 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그런 전문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는 예. 혁신인 그래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철저한 직업 윤리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고 그래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하는 예. 그런 국민연금 공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젊었을 때 돈을 벌면서 소득이 생겼을 때 이제 매달 꼬박꼬박 이제 이 연금보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60 이상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그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이 내는 그 보험료를 잘 관리를 하고 예. 수익도 잘 내서 예. 나중에 나한테 더 많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돈이 지금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이 이제 예. 시작된 지가 한 34년 돼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 198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젊은 연금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벌써 100년 이상 다 됐죠. 우리가 늦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국민들 중에 한 경제활동 인구 중에 한 70% 가량이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2,200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에 연금을 받고 계시는 수급자도 한 539만 명이니까 540만 명 예. 되겠네요. 그 정도에 이르고 있고 국민연금 적립액은 작년 말 현재로 834조입니다. 네. 근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특히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자산운용, 기금 운용을 잘해서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73조 가량이 더 불어난 운용을 834조. 잘했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네요. 그 돈 가지고 투자를 잘하신 모양이에요. 매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지만은 예. 평균적으로 그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는 더 나은 그런 나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전에는 안정성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이 국채라든지 채권 위주로 했는데 요즘 금리 너무 낮잖아요. 그쪽으로는. 그래서 주식을 좀 이렇게 가감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국민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날릴 수가 있으니 그거 참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제 운용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먼저 안정성이라는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익성입니다. 예.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은 노후자금입니다. 이 언제든지 이것이 그 노후자금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동성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 사회에 대한 책임 문제에 있어도 공공성을 또 갖춰야 되고 이런 운영 원칙을 가지고 그 체계적으로 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뭐 굵직한 대기업들 지분도 좀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경영에도 관여하는 거 아니냐? 정말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도 이제 예. 시장에 투자를 하니까 이게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당연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약간 그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혹시라도 국민연금이 이 지분을 가지고서 기업의 경영에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기업의 그 자체를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연금 사회주의다. 예. 라고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국민의 자산을 운영하는 그 공공성이 높은 그러한 이 기금입니다. 예. 이 기금은 또 사회적 책임도 또 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사회적인 이슈나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이런 것에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책임감 갖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맞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역할을 안 한다 해서 거수기라는 말도 이렇게 쓰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대비적인 대비되는 그러한 그 걱정인데요.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고 국민 경제에도 책임을 지는 그러한 그 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러한 주주권 행사할 때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또 절차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그러한 그 합리적인 검토와 예. 그런 이런 검토 과정을 거쳐서 아주 신중하게 예. 그 행사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도 항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사장님 역할이 큽니다. 예. 네. 또 한편 작년에 전 세계를 휩쓴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또 기금 운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작년 코로나 그 팬데믹 예. 상황에 처해서 공단에서는 바로 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가동해서 매일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자금 배분을 하는 걸 계획도 그때그때에 맞게 예. 변경을 시키고 그래서 작년에 그 아마 한 3월경이었던가요? 그때 보면은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침체됐던 예. 적이 있습니다. 한 1,400선까지 종합주가지수가 됐었는데 그때는 또 기민하게 예. 또 이 자금을 주식 쪽에 더 배정을 해서 상당히 주식 매입도 폭을 늘리고 어떻게 보면 또 주식시장의 버팀목 역할도 했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식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예. 하고 경제의 주식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여건이 호전돼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을 정도로 예. 그래 수익을 좀 냈다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근데 불안해하는 요인이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낸 보험료만큼 과연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냐. 운용을 잘못해서 까먹게 되면 아니 이만큼 냈는데 요거밖에 못 돌려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응이랄까요?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우리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예. 때문에 받는 사람이 또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연금 보험료를 내는 분들은 적어지고 연금을 탁하시는 분들은 많아지고 예.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추세적으로 보면 더 심화되고 있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연금 구조가 구조적으로 좀 덜 내고 좀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 제도를 만들면서 좀 약간 현명하게도 이런 어려움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 재계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1999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2003년도에 처음 재정 재계산을 하고 그 뒤로 이제 4차까지 이 연금을 다시 한번 재정을 계산해 보고 늦지 않은 시기에 대책이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거죠. 적정한 노후 생활에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 급여를 보장해주는 게 한 축이고 또 한편은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아직은 뭐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의료기술 발달로 100세 시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죠. 그러나 정년퇴직 연령이 빨라지면서 우리 노년층의 이 경제적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연금제도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모두의 연금으로 자리매김해서 우리 국민이 걱정 없는 노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